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부동산 경기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 폐업하거나 휴업하시는 업자분들이 많다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나요? 맞습니다.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6월 이제 중개 폐업한 수가 1,148곳이었는데요. 지난달 대비 5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문 닫는 거죠. 보통 휴업이 있고 폐업이 있는데 휴업도 많이 늘어났고요. 폐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6개월 정도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랫동안 1년 이상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겠다. 월세 내고 월세도 못 내는 중개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중개사 모임을 갔다 왔어요. 한 30명 정도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30명 중에 잘 된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힘들다라고 하니까 보통 하면 한 반반 정도 좀 갈리거든요. 나는 괜찮아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30분 중에 좋다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로 봐서 진짜 힘들긴 힘들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집값이 비싸니까요, 소장님. 네. 한 채만 중개를 해도 네. 뭐 좋다면서요. 그런 경우 괜찮지 않아요? 한 채 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 정도. 한 채가 어려워요. 중개 수가 너무 많고요. 중개업소가 너무 많고 말이 좋아서 한 채 계약이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4분기 집값 떨어졌을 때는 1,000건이 되지 않았고요. 600개, 700개, 800개였고 지금 또 3,000건 정도 되거든요. 3,000건이면 서울의 중개업소가 수만 개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10곳 중에 한 곳이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좋죠. 강남이 계약하면 수수료는 높잖아요. 중개 보수는 높은데 월세도 높잖아요. 입지. 아, 거기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비용. 그렇죠. 기본적인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생각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물론 10곳 중에 한두 곳은 또 괜찮은 곳들이 있겠죠. 있겠죠. 뭐 그런 건 항상 있으니까. 학교 가도 항상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듯이. 그렇죠. 거기는 시험 유형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문제 나오면 그냥 답이 탁탁 나오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중개업소도 아무리 힘들어도 잘 되는 곳들이 있어요. 단골들도 많고 영업수완들도 좋은데 우리가 뭘 판단하냐면 이렇게 10% 잘하는 분들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10곳 중에 5곳 정도 또는 6곳 정도가 괜찮으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두 곳 빼고는 나머지는 다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 3,000건 정도면 수만 개의 부동산 중개업이 있을 텐데 나머지는 다 굶고 계신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3,000건 중도 잘하는 10%, 20%가 거의 독차지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금력이나 단골이나 이게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2달 정도 견디면 괜찮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버티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폐업이나 휴업이 많다는 건 앞으로도 이거보다 나을 가능성이 없는데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하시는 단기간에 건데. 결정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예. 금리도 그렇고요, 전세도 그렇고요, 여러 예. 가지 악재들이 사실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예. 그것만 보면 뉴스만 보면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갈 거야. 상승으로 가면 왜 폐업을 했겠습니까? 현장에 그렇죠. 있는 중개사들이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네. 폐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생각처럼 상승폭, 상승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세 멈춰라고 했던 기사들은 네. 시장과 괴리가 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신저가, 뭐 네. 경신 계속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는 주택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최근 통계를 보면 일단 하락이 멈춘 거는 맞아요. 하락이 멈춘 건 맞다. 네. 왜? 기준을 뭐로 잡느냐? 작년이죠. 2022년 10월, 11월, 12월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졌는데 그때 기준에서 그러니까 1월 정도, 12월 정도 기준에서 본다면 그때보다 올랐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기준이 어디냐? 기준이 어디냐? 근데 2021년 우리 집값이 과열됐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내려간 상태.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게 그 그래프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인데 이제 거래량하고요. 거래량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간 통계들 KB나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통계 그래프가 1월보다는 2월이 좀 회복이 빨랐고요. 2월보다는 3월이 빨랐는데 최근에 뉴스 보면 뭐 서울이 5주 연속 상승이다, 뭐 6주 연속 상승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승은 맞아요. 이제 마이너스자 떼고 플러스로 전환된 건 맞는데 이게 진짜 상승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은 쭉쭉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승인데 서울 뭐 주간 변동률을 보면 0.03, 다음 주는 0.04, 네. 그 다음 주는 0.03.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보합세에 머물러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은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네. 지금 4월, 5월로 접어들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옆으로 지그지그리네요,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는 아닌데 네. 하락은 아닌데 상승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거래량만 보더라도 작년 12월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800건 정도 되거든요. 대략 800건. 10월, 11월은 뭐 600건, 700건 정도. 그럼 꼭 이사 가는 사람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래프 거래량 나오네요. 네. 그렇죠? 자, 아이고. 추이를 한번 보세요. 네. 작년 거의 평행선이었죠. 600, 네. 500. 10월이 559건이었네요. 야, 이러니까 중개업소들 다 문 닫습니다. 닫는다는 얘기 다 나오는 문 닫죠. 거죠. 12월에 830건에서 1월 달이 1416건. 좀 가파르게 늘죠. 그래프가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 자, 2월은 2459건. 가파르죠. 3월 2985. 숫자만 보면 늘어났는데 조금 둔화되죠. 네. 4월이 3191건. 굉장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래프가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네요. 그렇죠. 점점점 평행선으로 가고 있죠. 네. 5월이 3,242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계약하고 30일 이내 신고니까 네. 3,300건 정도는 될 수는 있는데 그래프 폭을 보면 기울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거의 평행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만 함몰이 돼버리면 상승이다. 늘어나네라고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상승은 맞는데 상승 속도나 상승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거의 하반기는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스는 경제에다에서는 역전세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역전세가 지금 이제 전세 보증금이 300조 정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하반기에 이제 이게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시장에도 반드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는 정도의 모습을 당분간은? 12월까지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주요 변수가요. 이제 네. 금리가 첫 번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금리.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 정부가 하는 부동산 네, 정책이 정책. 두 번째 변수고요. 세 번째가 전세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 네.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동결로 예상을 해요. 올리기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올리면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고 또 우리 PF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내린다고 또 박수 치면서 네.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고 또 다시 상승폭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제발 그대로 있어줘. 스테이가 가장 좋은 상태고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굳이 개입을 해서 풀어줬다가 집값이 다시 올라도 문제고요. 그렇죠. 규제를 해서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이기 문제잖아요. 때문에 아마 개입을 최소화로 할 겁니다.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부동산 정책이 하반기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1.3 대책 때 발표된 내용 중에 시행이 안 된 부분, 예를 들자면 실거주 의무 이런 거는 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나머지 새로운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변수도 빼버리면 결국 하나 남은 변수는 이제 전세가 되는 거죠. 굉장히 명확하네요.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네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그 근처에 움직일 가능성이 그렇죠. 가장 높고 올해는 사실 네. 혹시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죠. 올해는 안 하죠, 그렇죠? 토지거래가 보면 답이 나오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4월, 5월, 6월에 토지거래가 이제 갱신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주민들은 풀어달라. 아니 집값이 오르지도 않는데 왜 토지거래가를 유지를 하냐? 그렇죠. 토지거래가 있으면 이제 전세 끼고를 못 하는 거죠. 실일 거주자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제발 좀 풀어줘. 집값 안 오르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안 풀어줬어요. 저는 안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풀어줬겠죠. 네. 근데 집값이 아까 우리 그래프 보듯이 올라가잖아요. 네. 굳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왜 풀어줘야 되지? 혹시라도 풀어줬다가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그 책임은 다 서울시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내년
1년 후에 고민하자. 예. 내년에 총선 또 있으니까 일단 1년 후로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이 전세와 관련된 변수인데 네. 지난번에 집값하고 전세값이 고점을 찍었던 게 2년 전이에요. 맞아요. 그럼 전세 갱신을 보통 2년 만에 한 번씩 그럼요,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매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간의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높은 역전세 상황이 올 터이고 집주인들은 나가겠다니까 돈을 내줘야 되는데 네네, 맞아요.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분쟁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문제죠. 300조는 뭐예요, 정확하게? 300조가 이제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네, 이제 2020년에 전세 계약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죠. 2020년에. 예. 2020년 8월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7월 말에 아마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집주인들이 지금 올리지 않으면 4년 동안 전세금을 못 올린다. 못 올리게 되니까 가격을 막 올리죠. 네.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정점이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러면 2021년 하반기에 보증금 금액이 얼마냐? 계약했던 금액이 149조 원이고요. 2022년 상반기는 153조 원. 이걸 합치면 300조. 300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년 후에 계약을 하잖아요. 물론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네. 2년 후가 결국 지금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여기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기도래 추정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1년 정도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유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갭 투자인 거잖아요. 네네.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전세를 8억 좀 줬어요. 네. 근데 지금 집값이 8억 언저리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기 쉽진 않지만 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다시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8억에 들어오냐고요. 8억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난 6억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2억을 내줘야 돼요. 근데 누가 2억 현금을 쌓아놓고 갭 투자를 이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네. 깡통 전세하고 역전세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깡통 전세. 헷갈리는데 그래요. 깡통과 역전세가 달라요.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내 전세금이 불안한 건 똑같아요. 못 받을 수 있다. 개념은 다른 게 깡통 전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깡통이에요. 내 전세금이 온전히 없어요. 받지 못하는 거. 완전히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일부러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집값이 10억이에요. 예. 내 전세금이 9억이라고 쳐요. 9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매매 가격이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져요. 예. 전세는 9억인데 매매 가격이 8억이야. 그러면 그 집을 8억에 다른 사람이 사더라도 내 전세금 9억을 다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리고 세입자가 가지는 마지막 권리가 안 줘? 나 경매 넘길게. 네. 우선 변제권으로 경매 넘기는데 아니 8억짜리 집 경매 넘기면 5억에 낙찰될 거잖아요. 네. 그럼 전세금 더 못 또 받는 못 받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는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전세 사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빌라 오피스텔처럼 전세 가율이 높아서 실제로 매매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10억에 전세가 9억인데도 경매 넘기면 뭐 6억, 7억에 낙찰이 될 거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이게 깡통 전세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깡통 전세보다 역전세예요. 역전세는 뭐냐면 자 집값은 10억, 네. 전세 가격은 5억이에요. 5억이에요? 5억인데 4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전세값이. 예. 1억 떨어진 거야. 그러면 경매에 넘기면 내 전세금을 뭐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1억 원에 대해서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네. 어느 집주인들이 그 1억 원을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다가 별로 그런 경우 없잖아요. 없잖아요. 전세라는 건요. 제가 앵커님한테 돈을 빌려줘요. 예.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빈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전세거든요. 근데 내년에 전세금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돌려줘요.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 안 나가면서 버티는 게 이제 대항력이거든요. 예. 그 방법밖에 없죠. 그래도 안 줘? 네. 그러면 이제 경매 넘기는 건데 뭐 역전세나 깡통 전세는 경매 넘겨도 답이 없고요. 역전세는 말이 쉬워서 경매지. 그것도 소송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 역전세가 범위가 훨씬 더 넓죠. 그러면요. 소장님 그냥 그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그냥 내가 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사든지 아니면 뭐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보증보험에서 받든지 아니면 버텨보든지 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반응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저도 좀 어이가 없는데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는데요? 전화가 와요. 네. 못 돌려주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내가 네. 돈을 빌렸는데 네.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줘야 되잖아요. 네. 전화해서
전세금이 떨어져 가지고 나는 못 갚으니까 보증보험 허그 가서 받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예. 소장님 제 그 전세보증금 주세요 그랬더니 미안한 게 아니고 그냥 나 못 주니까 허그 가서 받아라고 하는 집주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굉장히 그럼 보통 한 뻔뻔하죠. 90%는 보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증보험 가입을 했으면 네. 또 다른 부분은 네. 굉장히 미안하게 내가 줘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네. 내가 지금 못 주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네. 그래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오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이제 읍소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경우는 어쨌든 뭐 이사 갈 날을 좀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 줄 그렇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보는 거잖아요. 이게 집주인 사실은 집주인 잘못도 아니에요. 전세금 떨어졌는 게 사실 집주인이 사기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긴 5억에서 하지만 4억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집주인한테 너 다음 달까지 안 주면 바로 경매 넘긴다라고 네. 하기도 참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조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 전세 계약 거래 건수 중에서 안전한 전세, 반환 능력이 있는 전세가 79.7% 정도는 78% 정도는 그냥 큰 문제 없는 그럼 20몇 %는 어떡하냐고요? 20몇 프로 중에서 14.2%는요. 예. 집주인이 뭐 여차여차해서 노력해서 대출이라도 있어요. 받으면 줄 수 네. 있는 게 14%고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못 받죠.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잘안 DSR에 걸려요. DSR. 예. 예. 이미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집을 대출은 갖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본인도.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는데 DSR이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아.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40% 이하로 맞췄거든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긴 하죠. 사실. 필요하죠. 예. 가계부채 때문에 필요해요. 정부도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야 없는데 네. 이제 대출 받아서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이게 걸려. 아까 14%에 걸리는 분들 네. 나는 이자 낼 능력은 돼.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돌려주는 거에 한해서만 아까 그 DSLR 집주인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 네네. 14% 분들만. 네. 그런 건 안 돼. 그게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부가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 안 해주면 네. 자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전세 끼고 투자한 집주인한테 자기가 못 갚아주는 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나라에서? 가계부채에 문제가 되는 걸 풀어줘가지고 우리 국가 가계부채 경제를 위험하게 하느냐. 결자해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맞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저는 왜 살짝 풀어줘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피해를 누가 봤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임차인들이 받잖아요. 임대인들이. 집주인들 중에 아직도 저는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허그 가서 받아. 그 허그 가서 받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려고 내가 대출 이자 내면서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려고 하는 건 네. 당연하지만 그래도 저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그나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력이라도 괜찮은 하니까.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면 결국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전세금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되죠. 네. 이사를 못 가게 되고요. 분양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거긴 진짜 큰일 난다. 그러면 그쵸? 예를 들어서 8월에 입주해야 돼요. 새 돈- 집에. 네, 돈을 안 거기 줘. 맞춰가지고 이제 계약 기간도 다 잡았어요.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고 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집에 또 못 들어가. 내가 분양받은 집에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고요. 전세 받은 집에 안 되니까 아니 분양받은 집에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도 안 돼. 또 안 돼.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네네. 14% 정도에게는 그렇죠. DSR을 좀 풀어주는 게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1년 정도. 1년 정도가 문제니까. 아, 1년 정도는 한시적으로 풀어주되 금액을 딱 정해야죠. 부족한 금액에만 대해서. 계약서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계약했던 거하고 신규 계약이 나오면 차익이 있잖아요. 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핀셋으로 딱 대출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앞서서 우려의 목소리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문제잖아요. 오럴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고 네. 무자본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가 10억인데 9억이에요.
그러면 1억만 투자해도 되잖아요. 네. 이런 무자본 갭 투자 뭐 무자본이라는 게 돈에 안 들어가는데 매매 전세 가격이 똑같으면 무자본이 되잖아요. 오피스텔 네. 같은 경우. 이렇게 100채씩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경매 넘겨도 은행이 부실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역전세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에요. 네.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진 경우는 경매 넘겨도 10억은 받을 수 7억 정도, 있어요. 8억에 낙찰이 되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정상적인 14%에 해당되는 역전세에 대해서만 필요한 금액만큼만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줄 필요는 있겠다. 네. 이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장님 화가 나시면 네. 말씀을 이렇게 차분해지시는 타입이신가요? 화가 나면요? 예. 저는 뭐 화를 많이 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차분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대항력이 있으시네요. 저는 이제 화가 나면 네. 말을 약간 더듬고 뭔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텐션이 높아지는. 이런 사람들이 협상을 할 때 불리해요. 불리하죠. 예. 네. 근데 아까 그런 집주인을 만났어요. 제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허그 가서 받아. 자, 이러면 제가 말을 막 더듬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려고 끊겠죠. 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얘기하면 뭔 말이라도 해야 돼요. 나중에 이불킥을 안 하려면. 그런데 전문가이신 김인만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집주인을 내가 만났어요. 네네. 그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진짜 허그 가서 돈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선책이고요. 네. 그거는 집주인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네. 내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내가 받는 거지. 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허그 가서 받아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라. 네. 당연히 당신이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나는 돌려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용 증명을 보낼 것이고 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매에 넘길 수도 있다라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네. 끊고 내용 증명은 보내는 게 좋습니다. 내용 증명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보면 양식이 나오거든요. 예.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공식적인 문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 가가지고요. 내용 증명 세부를 작성해서 보내면 우체국이 한 부 가지고 있고 한 부 보내고 내가 한 부를 보관하거든요. 네. 나중에 소송 갈 때 나 이렇게 전화도 하고 내용 증명도 보냈어라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고요. 일반인들은 내용 증명 받으면 좀 놀래. 아, 그렇죠. 뭐지? 내용 증명은 하여튼 뭐 도장 찍혀가지고 네. 그 노란 봉투에 오는 것 자체가 약간 두려움이긴 하죠. 뭔가 이거 보통 아닌데? 네. 라는 마음이 일반적으로 들어요. 네. 그러면 의외로 내용 증명만 보내도 좀 쉽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야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얘 진짜 경매 넘기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깡통 전세는 안 됩니다. 경매 넘겨도 못 건지기 때문에 그건 집주인들이 어쩔 수 알고 없는- 네. 일반적인 역전세 같은 경우 집값이 10억인데 네. 전세금이 5억, 4억 안 돌려주려고 내 집 경매 넘길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이런 경우는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내는 게 좋고요. 예. 소송은 마지막 단계니까 그까지 네.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나는 가야 돼. 다른 집에 이미 계약을 했어. 다른 전세집이나 아니면 내가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주소를 빼야겠죠. 네. 주소를 빼면은 대항력 상실이 되죠. 어떡하지? 돈을 안 받았는데 대항력 상실이 되면 우선순위가 밀리죠. 무슨 네. 말이냐면 나보다 앞서서 먼저 뭐 A 은행에서 근저당을 대출을 받았어요. 네. 1번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내가 네. 2번 세입자가 2번. 네. 3번이 이제 B 은행에서 또 대출을 대출을 받아서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3번. 네. 3번인데 내가 주소를 빼버리잖아요. 네. 다른 집에 갔어. 네. 대항력 상실되면 내가 3번이 되고요. 2번이 있던 은행이 3번에 있던 은행이 2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넘어갔을 때 1번 가져가고 2번 가져가고 3번 내 순서인데 다 떼가고 차 떼고 포 떼고 없잖아요. 네.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소는 빼야 돼. 그럴 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네, 그거를 딱 하고 가면 순위 보전이 돼요. 너 2순위. 오. 주소 빼도 2순위야. 등기부 등본에 딱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가야 될 때 돈 안 받고 안 갈 사람들은 그냥 버티면 되고요. 일단 버텨야 되고 대항력 유지해야 되니까. 밖을 나가면 안 돼. 네. 근데 밖에 꼭 나가야 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 놀래지 말고 그럼요. 당황하지 말고. 네. 절대 내 감정 드러내지 말고 어. 또 집주인한테 자극적인 말 있잖아요. 서로 그래도 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 싸움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막 이러면 사실은 크게 득이 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속은 부글부글 하더라도 차분하게 그냥 법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어려워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그죠? 사람이 예.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전셋값이 더 내려가면요. 그럼 더 문제죠. 그러면 이제 아예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더 많아질 텐데.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이러면 진짜 사회 문제가 돼요. 사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 상반기까지가 위기이긴 해요. 그거 지나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1년 정도가 문제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강남에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한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네. 집주인이 전세가 안 되고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물량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도 제가 착한 집주인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집주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화. 그리고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금리가 좀 올라도 절대 저렴하게 내 전 재산을 팔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럴 것 같아. 제가 집주인이라도 그럴 그렇죠.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든 집주인이라도 버텨보려고. 버텨보는데 네. 착한 임대인들 중에는요.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집을 파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네. 많고 작년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10월, 11월, 예. 12월 폭락했는데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0개에서 800건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 매물 중에 상당수가 이런 물건들이에요. 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잠 못 급매물로. 자가지고. 일반적인 집주인들은 급매물로 팔지 않아요. 이런 착한 임대인들이 급매물로 많이 팔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좀 약간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슬프죠. 진짜 슬픈데 그런 분들이 꽤 많고요. 제 주변에도 꽤 많았습니다. 세입자가 전화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요. 맞아요. 돌려줘. 당연히 빚이니까 돌려줘야 당연히 줘야 되는데 되는 거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못 돌려주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고민하다가 집을 그냥 급매물로 그냥 팔 수 있는 금액의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재산상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분들 양쪽을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살짝 DSR 풀어주는 건 필요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엄청나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흑석자기 말씀 오늘 오전에 이제 네. 서버가 마비됐다 난리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 수방사 특공이요. 네네. 여기도 한강뷰에 5억 차익입니까? 사전 청약 7만 2천 명의 최고 경쟁률 283대 1. 네. 저 대학 갈 때도 이거 10분 아니 100분의 100분의 1을 갔던 것 같은데. 엄청나죠. 여기 제가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현장 구경 갔다 왔죠. 어때요? 위치는 좋습니다. 노량진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거기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예. 조선시대 사육신. 네. 공원의 전망대에 올라가면 바로 밑에 여기가 동작구 수방사 부지인데 네. 한강 뷰가 그대로 보이고요. 63 빌딩 그대로 뷰가 나옵니다. 위치 네. 굉장히 좋고 위치만 좋아서 이 경쟁률이 안 나오죠. 가격 경쟁력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마어마한데요. 전용 59.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 네.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가 8억 7천 정도로 나왔어요. 괜찮네요. 괜찮죠. 근데 이걸 이제 노량진역-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싸게 하죠. 근데 주변 시세랑 그렇죠. 비교해봐야 돼요. 주변과 비교를 해보면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예. 2011년에 입주한 그나마 좀 새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전용 59가 12억 후반대에서 13억 초반대 정도 합니다. 그래서 딱 5억이네요. 그러니까 5억이죠. 그래서 5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새 아파트잖아요, 심지어. 더 새 아파트죠. 2027년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새 아파트고요. 와, 좋죠. 굉장히 좋네요. 좋고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 있거든요. 뭐 25년 된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가 8억 초반대 정도 하니까 25년 된 아파트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앞으로 받을 새 수 아파트를 있으니까. 분양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283대 1이 나왔습니다. 그 요건은 뭐 있어요? 청약 요건이 통장만 있죠. 있으면 돼요?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소득 기준이 있고요. 자산 기준, 부동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기준은 얼마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형과 나눔형이 또 달라요. 이거는 일반형 기준인데 네. 아마 부동산이 제 기억으로 2억 1천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서울에 집 있으면 안 되는? 아니, 집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돼요. 네. 근데 땅이나 아, 뭐. 꼬마 빌딩이나 시골에 뭐 농가주택 뭐 이런 이런 것도 2억 넘어가면 안 2억 된다. 1천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 네. 자동차도 제 기억으로는 3,800만 원인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억울하죠. 집도 못 사는 거 차라도 좋은 거 사자라고 해서 좋은 차를 사신 분들은 근데 아쉽게 그런 계산이 안 사람이요. 8억 7천이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 제가 용기 있게 말을 했지만 됩니다. 네네.
그런 사람이 8억이 넘는 집을 당첨이 된다 한들 그 잔액하고 불 수 있어요? 누가 돈 빌려주지 않은 이상?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돈이 그래서? 없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부동산 자동차 3,800만 원 이하, 부동산도 2억 천 이하 되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데 네. 8억 7천이라는 돈이 저렴한 건 알겠는데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도 이게 보금자리 특례 디딤돌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사전 청약용으로 4억인가 5억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4억 정도는 4억은 될 있어야 거예요. 되는 거네요. 4억을 어디서 마련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긴 해요. 아니 서민 보고 서민용 주택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도 4억은 부담스럽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사실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탐이 나도 다른 물량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당첨돼가지고 기회도 상실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청약을 할 때 5억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더라도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부모님이나 뭐 친척이나 다 끌어도 안 돼.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청약 통장 날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당첨 제한도 걸리잖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당첨만 되면. 안 됩니다. 표정이 저를 쏘아버렸어요, 소장님 좀 전에.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주변에 네. 당첨이 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맞아요. 당첨만 되면 어떻게든 사방팔방 끌어서 그거 해결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서 되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너무나 저렴하고 좋은 조건. 좋은 조건이니까.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생애 최초는 한 번만 그러니까 특별 공급은 한 번 할 수 있는데 특별 공급 물량이 많거든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인데 당첨이 됐어요. 안 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청약 통장도 사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면 눈을 좀 돌리셔라. 조금만 기다려 보는 것도. 동작구 수방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 또 있어요. 이번 주 뭐 남양주 왕숙 고덕 강일 3단지 안양 매곡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소장님 그거 무조건 해보라고.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되는데 동작구 수방사가 부담스러워서 못 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네. 동작구 수방사가 일반형이고요. 네. 자, 일반형이 뭐냐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해 공급을 주는 하는 거예요. 거고요. 예. 나눔형은 시세의 70%더 싸게 분양해. 대신 야, 내가 저렴하게 줬잖아. 시세 차익 너 70%만 먹어. 더 싸게 분양인데 제가 더 사기 분양이라고 들으셔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더 저렴하게 그렇죠. 분양한다 더 저렴하게 이런 분양을 하는 말씀입니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수방사는 일반형이죠? 네. 나눔형은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죠. 네. 남양주 왕숙에도 나오고요. 안양 매곡에도 나오고요. 토지 임대부라고 고덕 강일 3단지도 나옵니다. 저건 뭐예요? 토지 임대부면 토지 임대부는 굉장히 저렴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막. 느낌이 제대로죠. 땅은 서울시. 그러니까 땅이 건물은 내 거 내 아니니까 건물값만 받을 거 아니에요. 이번은 전용 49가 나옵니다. 전용 59가 2월에 했고요. 전용 49인데 보증금이 3억 1,400만 원. 고덕 강일인데요? 네. 근데 이제 토지는 서울시 거니까 35만 원 내야지. 그래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주변에 월세보다 저렴해요. 그럼 월세 사는 김에 저거 가시는 게 낫겠다는 거죠? 월세보다 저렴한데 건물은 내 거잖아요. 네. 건물 가치 올라가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억 원 이상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수방사 도저히 못하신 분들은 고덕 강일 3단지 서울시 거주자 50%고요. 예. 인천, 경기도 거주자 50%. 오.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에 계시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도 좋고요. 3기 신도시잖아요. 전용 59가 3억 3천만 원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신도시를 3억 3천에 25평 아파트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뉴스에 자꾸 동작구 수방사 한강 뷰만 나와서 그러는데 네. 여기 나오는 물량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그림의 떡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3억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남양주 왕숙은 2030년 입주예요. 어. 시간 많잖아요. 네. 2030년 동안 3억 3천 대출 절반 정도 받으면 한 1억 5천 정도는 2030년까지 열심히 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그래요.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 한 가구인데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한 명은 항상 있어요. 꼭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찾아보는 내가 것도. 먹는 떡이 맛있는 거지 맞아요. 그림의 떡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